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얼마 전에 김성회 보좌관께서 LA를 방문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어서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대개혁 문제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상 뜻이 그렇죠. 낙후됐던 옛 도심이 번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버립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마을은 번성했는데 정작 그 마을의 번성을 이끈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홍대 입구, 가로수길 이런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홍대 쪽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홍대 상권이 1984년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형성이 됐고요. 1990년대 초반에 압구정동 상권에서 그 유명한 오렌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오렌지족이 홍대 근처를 젊음의 거리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클럽 문화라는 게 홍대에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음악 클럽이 홍대에서 붐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에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홍대 앞으로 뚫립니다. 2년 뒤에는 경의선이 이쪽에 추가로 개통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홍대 상권이 그야말로 황금 상권이 돼버렸습니다. 홍대 상권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죠. 예. 자, 그러면 홍대 상권의 월세가 올라서 이곳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건물주들이 새로운 부를 얻은 것, 엄청나게 오른 월세는 과연 정당하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대의 상권이 발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홍대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하철이 여러 곳 뚫리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묻고 싶은 건요. 홍대 상권이 활성화돼서 유동인구가 늘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건물 한 채 갖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철도, 경의선 개통, 이걸 건물주들이 돈을 모아서 낸 게 아니잖아요. 이 교통 인프라는 전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공적 인프라인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투입된 공적 인프라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건물주들이라면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또 한 가지요. 홍대가 젊은이들로 충만한 문화거리이고요.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홍대 유동인구가 증가한 건 홍대만의 문화가 생긴 덕분인데 홍대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거기서 공연을 하는 음악가분들, 미술가분들, 예술가들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건물주가 아니에요. 다 거기서 월세 내고 문화활동이나 음식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홍대를 오늘날의 독특한 문화거리로 만들었더니 땅값과 월세가 올라요. 그래서 지주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월세를 더 올리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문화인들과 애초의 상인들은 홍대 바깥으로 내몰립니다.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 과정을 들으시고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낳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길, 홍대, 상수동 이런 지역이 다 그런 곳인데요. 기껏 문화거리 만들고 세금으로 교통 좋게 만들었더니 보증금, 월세, 권리금 다 올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에 누가 새로 들어오냐는 거죠. 그 엄청난 월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월세를 감당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재벌 유통업체들이나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통 인프라와 애초에 영세상공인들과 문화인들이 만든 그 문화의 거리의 모든 혜택을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상위 소득자들이 다 채가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소득 불균형을 낳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죽 써서 재벌들 입에 결과를 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지대 월세를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경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곳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는 일단 뭐 상권의 문제에서 빼고 나서 보면은요. 가계 분야를 보면 이 가계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비의 비중 중에 지대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에 써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요.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중에 제일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한 해의 소비 지출 가운데 쓰는 주거비의 비중이 3분의 1가량이나 돼요. 번 돈의 3분의 1을 월세 같은 지대 내는 데다 써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소비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대를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경제를 밑에서 좀먹는 지뢰밭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업을 보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바로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한 600조 원 정도 돼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해도 기업은 이 돈을 금고 속에 쟁여놓고 안 쓰죠. 왜 안 쓰느냐?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땅 사서 땅 장사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쟁여놓습니다. 좋은 땅 나오면 사려고요. 이게 국세청이 낸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1,549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이 얼마냐면 무려 1,000조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도 2.5배 정도 많아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500조 정도 되는데 1,500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이 1,000조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땅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대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면 첫째, 원주민들이 만든 문화를 재벌들 입에 넣어준다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국민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요. 셋째, 기업의 투자를 막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소한 지대를 인정하는 게 너무 큰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이번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수 언론이 개거품을 물고 씹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래 올랐고요.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보수 언론의 선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상공인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제일 쉽게 통제하는 방식이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죠. 민중들을 둘로 쪼개놓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종종 걸려드냐면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월급으로 한다면 대략 15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하면 1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40만 원으로 생계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월세 한 30에서 50만 원 떼고 나면 아예 그냥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말도 옳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망하라는 이야기냐라고 말씀하시는 영세상공인들 목소리도 옳은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 들어가 보면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근데 그 메일 읽어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정말 훌륭한 민주시민들이에요. 이분들 메일 보면 노동자들 힘든 거 너무 잘한다.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그러면 죽어도 되는 사람이냐?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다 대고 야, 이 악덕자본가야.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사업 때려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 목소리도 옳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노동자와 영세상공인들의 대립구도로 보면 꼭 누구 한쪽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노동자가 죽던 영세상공인이 죽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제가 오늘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령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냐를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숫자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8년 뒤인 2018년에
7,530원으로 올랐죠. 인상률이 한 83% 정도 됩니다. 뭐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수치 오른 퍼센티지로만 보면요. 그런데 8년 동안 83% 올랐다는 수치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수치를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에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래요. 200만 원 월세가 2년 새 400만 원. 잔인한 임대료 풍선.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홍대 쪽을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 2년 사이에 월세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갑절로 뛰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장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9%가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은 어떻냐면 현실로 들어와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200만 원 월세가 2년 새에 40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법의 취지를 정말 동감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실 세계로 들어왔을 때 온갖 편법으로 무력화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면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밝혔듯이 2년 만에 임대료가 갑절로 오른다면은요. 뭔가 지금 이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제일 심했던 마포구 상수동 일대의 상가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43%였어요. 그러면 3년 동안 43%가 올랐던 이 임대료와 8년 동안 83% 오른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다른 수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경향신문이 12일자에 보도를 한 거던데요.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 불로소득엔 관대하고 노동소득엔 인색한 사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자영업자 세 분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지출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1번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매월 1,67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5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반면에 월세는 330만 원이에요. 물론 인건비 비중이 더 크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냐는 거예요. 노동장 임금으로는 450만 원인데 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330만 원입니다. 2번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요. 여기 사장님은 월 지출이 2,63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는 210만 원이에요. 반면에 월세는 더 많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월세가 인건비의 2배가 되는 거죠. 3번 편의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500만 원이에요. 반면에 월세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요 경우는 월세보다 인건비 비중이 훨씬 높은 건 맞는데 이 편의점은 본사에 내는 로열티, 카드 수수료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최저임금 논쟁이 노동자나 영세상공인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처럼 보수 언론이 대립구도를 짜가는데 예. 진짜 우리 영세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거죠. 지금 엉뚱한 놈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다 비용이에요. 내가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똑같이 지출하는 비용인데 이 돈을 썼을 때 나한테 다시 돈이 돌아오는 회수율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소득 계층별 소비 성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은요. 소득 계층별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약간 생소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선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은 112%, 중산층은 76.2%, 고소득층은 62.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새로운 소득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이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얼마를 쓰느냐? 112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절박했으면 생긴 돈은 1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더 많아져요. 반면에 고소득층은 100만 원이 생기면 쓰는 돈이 6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갑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월세와 임금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모두 비용이지만 그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회수율을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당연히 저소득층이죠. 이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더 주면 112만 원을 쓴다니까요. 이 돈은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근데 월세를 걷어가는 건물주는 한국에서 조물주보다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당연히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월세로 100만 원을 더 쥐어주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은
162만 원밖에 안 돼요. 음. 갑절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영세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줄여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줄여야 될까요? 월세를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월세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걸 누가 몰라? 월세를 줄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이신 거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냐면 연대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을들입니다. 민중들이죠. 그런데 지금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최저임금 문제로 누가 죽을 것인가로 싸우고 있으면 이게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해서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늦췄어요.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도요. 7,530원이 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보수 언론이 떠드는 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더 낮추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투쟁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뒤로 미뤄지겠죠.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미뤄지겠습니까? 한 10년 미뤄지겠습니까? 천만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작년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에 제일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홍준표였는데 홍준표조차도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다고요. 건전보수 표방하는 유승민, 극중주의 주장하는 안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결국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투쟁을 통해서 그 시기를 늦춰봐야 우리 영세상공인 분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은요. 5년, 10년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봐줘도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의 연대를 다 깬 상태에서 을들끼리 막 싸워서 고작해서 벌 수 있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이라면 그게 2020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되면 그 2년 동안 영세상공인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재벌들이 골목상권 다 점령한 이 헬조선에서 그 2년 안에 활로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살 길을 못 찾아요. 노동자와 상공인들끼리 서로 죽일 듯이 치고받는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연대를 하느냐? 영세상공인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지대를 개혁하는 것으로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월세 많이 나가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깎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월세 낮춥시다. 지대를 개혁합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앱시다. 이 주장을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지금 함께하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성공을 하면요.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싸움은 왜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냐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지금 지대개혁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될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과 영세상공인이 뭉쳐서 연대하고 투쟁을 하면 여당 대표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제대로 하려면 지대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주장인데 100% 동의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연대가 다시 형성이 되고 1, 2년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영세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보수 언론이 끝없이 떠들고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에 솔깃하는 한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할 거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뭘로 연대하느냐. 지대를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연대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문제보다도요. 정말 진심으로 지대 개혁에 대해서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대를 해서 지대 개혁에 대한 더 뜨거운 여론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형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